이번 차시에는 수출 중심 전략과 중점 산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중심 산업화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1964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 계획부터 점진적인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부터 수출 진흥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제2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외 지향 수출 전략으로 전환 계기는 이 수출 중심 전략으로 전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 부족 해결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도 약 2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고가 1962년도 말에는 1억 6,700만 달러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외화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최고 지도자, 즉 대통령의 관심 속에서 이 수출 중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출을 장려하게 됩니다. 1964년도 상공부에서는 이제 수출진흥 종합 시책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을 넘어서 일종의 산업 정책의 차원에서 수출을 고려하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1965년도부터는 매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수출의 애로점을, 어려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매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산업의 특화라든지 수출공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외환은행을 창립해서 수출을 위한 구조적 그리고 금융적인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수출 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들을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액해주고, 수출용으로 도입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그다음에 수출을 많이 할 경우에 이 수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이 수출 산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수출에 대한 분위기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 입국, 이러한 어떤 수출 제일주의의 슬로건을 정부에서 내세우게 됩니다. 더불어 1964년 11월 30일에는 수출의 날로 이 날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날은 처음으로 한국이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날이고, 이걸 기념해서 수출의 날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12월 5일로 날짜가 변경이 되어 있고요. 수출의 날에서 이제 무역의 날로 명칭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심지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을 활용하면서 수출 증대를 위한 어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연두교서에서 사용됐던 그 용어가 수출이 아니면 죽음, 이런 것 같은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 전략의 근간은 경공업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1차 생산물을 수출하였으나 경공업 공산품이 수출의 주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한국이 직면한 상황에서는 자본도 제한되어 있고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인력은 매우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공업, 인력 노동 중심의 경공업을 통해서 이 경공업을 이 수출 중심 산업으로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 품목 중 경공업의 제품 비율이 1962년도에는 19.2%였었는데 1966년도에는 51.6%, 1971년도에 가면 69.3%로 매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은 세계 경제의 호황과 맞물리면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1961년도에는 4,10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1971년도에 가면 10억 6,800만 달러를 수출을 하게 됩니다. 즉 연평균으로 치면 30%씩 증가하는 그러한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수출액 변화입니다. 1949년도부터 1971년도까지 수출액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특히 1964년도부터 1971년도까지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중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러한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산업입니다. 섬유산업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입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이 섬유산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섬유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표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62년도에 면사와 면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1965년도에는 한국섬유시험검사소와 한국직물시험검사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즉, 수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품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섬유 제품의 검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섬유산업에서 섬유산업을 주도했던 것은 화학섬유 부분입니다. 섬유산업은 화학섬유, 방적업, 염색가공업, 의류봉제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특히 한국은 1960년대 화학섬유 부분이 본격적인 성장세로 접어들면서 이 섬유산업의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화학섬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는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했으며 주로 이제 미국, 일본, 스위스, 서독 등에서 도입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화학섬유 성장에 따라서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65년에는 1일 5.1톤을 생산했던 것이 1970년대로 가게 되면 1일 174.9톤을 생산을 하게 되는 능력치를 보이게 됩니다. 1970년 화학섬유 제품 생산량이 수입량을 이제 앞서기 시작하면서 1971년부터는 수출용 수요가 내수용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화학섬유 및 섬유산업 성장에는 1960년대 후반 이 섬유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조를 하게 됩니다. 1967년도 서울 구로동에 수출공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1968년 대구 지방공업단지, 그리고 1969년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이 설치가 됩니다. 주로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 쪽은 지방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공장은 서울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20.7%에서 1970년에는 46.5%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발산업입니다. 섬유산업과 함께 한국의 수출을 주도했던 1960년대 한국의 수출을 주도했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발과 관련해서 이미 1955년부터 사람의 머리카락을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발 산업은 이제 196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머리카락을 수출을 시작을 했었지만 이 머리카락의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게 왜 증가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발 산업이 호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수출하는 대신에 이윤이 좀 더 높은 가발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발 산업은 사실 한국의 상황에 매우 적합한 상황이었는데, 가발 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그다음에 원재료인 사람의 머리카락은 수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한국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수출이 시작이 되었고 1966년부터 본격적인 증가를 통해 1970년에는 총 수출액 중 가발 산업이 약 11.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의 가발 수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총 수출액 중 가발 비중, 가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1970년도에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한국의 가발 수출의 대부분은 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는 이 베트남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베트남에 파병했던 한국에게 미국은 일종의 특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로부터의 어떤 그 사람 머리카락을 통상하는 거는 수출입하는 거는 금지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이거를 유일하게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가발 산업은 197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가발 산업에 큰 타격이 입어지게 되는데 일단 미국 소비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발 수출이 미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어떤 가발을 선호하는 트렌드, 즉 과거에는 흑인들이 주로 이 가발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흑인들은 이 직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발을, 직모인 가발을 썼었는데 어떤 흑인 인권운동이 강화가 되면서 미의 기준이 변하게 되고 헤어스타일도 좀 흑인다운 헤어스타일을 강조하게 되면서 가발 구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썼던 것을 이제 합성 섬유를 통해서 원재료를 가발에 공급하게 되면서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한국의 가발 산업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결국 한국의 가발 산업은 이제 쇠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960년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4.19 혁명을 통해 제2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다시금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 및 자유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문제 및 일부 군 세력의 잘못된 판단으로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군사정부를 거치고 민정이양을 통해 쿠데타 세력의 리더였던 박정희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제3공화국이 들어섭니다. 제3공화국 시기 한국이 처한 심각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정당성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개발은 전개됩니다. 제1차 및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정 부분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한국인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합니다. 특히 제3공화국은 산업화를 위해 과거 수입대체 전략을 대신해 수출 중심 전략을 채택했고 세계 경제의 호황과 맞물리면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 전략의 근간 산업은 섬유, 가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